중국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북공정 20년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중국 베이징 대학 교수진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대학 여학생의 한마디 폭탄 선언이 수십 년간 중국이 쌓아온 역사 왜곡의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려인이 아닌 고구려인의 후예입니다. 고구려 왕실의 혈통이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시베리아 깊은 곳에서 발견된 1500년 전 고구려 왕실 유물이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호령했던 도마시아 최강 제국 고구려. 중국이 필사적으로 지우려 했던 한민족에 찬란했던 역사가 되살아나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 더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도록 응원해주세요. 제 운명이 바뀐 그날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날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대학 전략정보학과 수석 졸업생으로서 이미 세계의 국제군사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단순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일이나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제 이름은 소피아 김입니다. 연해주 출신 고려인 3세이자 러시아 국방정보국에서 눈여겨보는 차세대 전략 분석가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달 만에 찾은 할머니 집은 마치 과거의 비밀을 간직한 박물관 같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스크바나 상츠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도시 생활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우리 뿌리가 있는 연해주에 남아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전략을 융합한 새로운 군사 이론을 정립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락방 구석에 낡은 상자를 여는 순간 역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제게 말을 거는 듯한 청동강울.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세 발 달린 까마귀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듯 빛났고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열기가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이건 방울을 흔들자 청명한 소리가 공간을 진동시켰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1000년 전 고대 제국의 의식에서 울려 퍼졌던 것 같은 위엄이 있었습니다. 바물 아래에 놓인 낡은 일기장에는 상조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였습니다. 식탁에서 그 방울을 꺼냈을 때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떨며 방울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신구가 아니다. 고구려 왕실의 의례용 유물이야? 아버지의 눈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온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그런 귀중한 것이 우리 집에 있었다고요? 소피아, 우리는 단순한 소련의 소수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도마시아를 지배했던 초강대국 고구려의 직계 후손이란다. 이 삼조고는 고구려 왕실의 상징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문장인 무궁화에 그려진 태극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신성한 문양이지. 그날 밤, 제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고구려를 검색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구려는 단순한 고대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700년 동안 도마시아를 지배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최전성기에는 현재 북한 영토와 중국 동북 삼성 전체, 러시아 연해주 일부까지 아우르는 강역을 지배했고 그 영토는 현재 남한의 7배에 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군사력이었습니다. 수나라 양제가 113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단 5만의 고구려군은 살수대첩에서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현대전쟁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50만 군대가 미국, 중국, 러시아 연합군 1억 명을 물리친 것과 같은 전설적인 승리였습니다. 고구려의 첨단 군사기술과 전략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고구려의 기마병은 유라시아를 누비던 최강의 전초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구려의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천문학, 의학, 건축학에서 당대 최고 수준을 자랑했고 특히 고구려의 성과 건축술은 현대 군사방어 시스템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평양섬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요새였으며 고구려의 천문 관측 기술은 중국보다 200년이나 앞서 있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방울을 손에 쥐고 있자니 할머니가 어린 시절 불러주시던 자장가 가사가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아가야, 한강 건너 봄이 오면 주몽대왕 말 타고 오신다. 고구려 아들 딸 준비하자 천하를 호령할 우리 강토. 하를 쏘아 적을 물리치고 빛나는 문화로 세계를 밝히리.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제게 전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소련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할머니는 자장가라는 형태로 고구려의 역사를 보존해 오셨던 것이죠. 다음 날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고려인 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큐레이터 블라디미르는 제가 녹음한 자장가를 듣고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요가 아닙니다. 이건 고구려 왕실의 의식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주몽대왕의 위협을 담고 있어요. 주몽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천신의 아들로 그의 활성시는 백발백중이었고 그가 이끈 군대는 불패였습니다. 블라디미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피아 씨, 당신은 고구려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 자장가가 증명합니다. 이 노래는 왕족만이 알 수 있는 비밀 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의 할머니는 단순한 고려인이 아니라 고구려 왕실의 후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소련의 소수민족이 아니라 도마시아를 지배했던 제국의 혈통을 이어받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러시아 국방대학에서 전략학을 공부하며 항상 동기들보다 뛰어난 직관과 분석력을 보였던 이유, 제가 항상 리더십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던 이유, 그리고 왜 도명의 전술에 대해 본능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것은 제 혈관 속에 흐르는 고구려의 1500년간 이어져 온 지배자의 DNA였던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계가 잊고 있는 위대한 제국 고구려의 진실을 밝혀내고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아야겠다고요. 할머니의 삼조고 방울을 품에 안은 채 저는 운명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 탐구가 아니라 잊혀진 제국의 부활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고려인 박물관은 작고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곳에서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 니콜라이는 8순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보다 더 예리했습니다. 제가 삼조고 방울을 꺼내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요? 니콜라이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방울을 받아들고 마치 신성한 선물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제 할머니 유품에서 찾았어요.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니콜라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요.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 낡은 사진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가 펼친 사진첩에는 똑같은 삼조고 문양이 새겨진 유물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건 1970년대 연해주 포시에트 지역에서 발견된 고구려 왕족의 무덤 출토품입니다. 당시 소련 학자들은 정치적 이유로 중국 유물이라고 기록했지만 니콜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진품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삼조고 방울은 단순한 의례용품이 아니라 고구려 왕실의 신성한 의식에 사용된 특별한 방울입니다. 왕실에서는 이를 천왕령이라고도 불렀지요. 이런 방울은 고구려 황실직계 가족만이 소유할 수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한 고려인이 아니라 고구려 왕족의 후예였단 말입니까? 이 방울의 가치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국보급 문화재보다 더 귀중한 유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당신처럼 고구려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직접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는 어떤 박물관의 유물보다 중요합니다. 니콜라이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고 저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하바롭스크에 사는 세르게이 교수를 찾아가세요. 내가 소개전을 써줄 테니. 그는 고대 극동 역사를 연구하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당신의 방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거예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유물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어떤 이들에겐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누구에게요? 역사를 지어온 자들에게요. 우리가 단순한 고려인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지배했던 고구려의 후예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걸 결코 원치 않는 이들에게요. 다음 날 저는 하바롭스크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연해주의 끝없는 초원과 숲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광활한 땅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니.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을까요? 기차 안에서 저는 인터넷으로 고려인 강제 이주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연해주에 살던 17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는 사실.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일본 스파이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파고들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는 다름 아닌 고구려 제국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바롭스크 기차역에 도착하자 세르게이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대의 노학자였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젊은이처럼 활기찼습니다. 소피야, 자네 방울에 대해 니콜라이에게 연락받았네. 정말 보고 싶군. 우리는 곧장 그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닫자마자 교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자네가 찾은 유물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야. 이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뒤흔들 폭탄과도 같은 존재지. 그렇게 중요한가요? 소련 시절에는 이런 연구가 철저히 금지됐었어. 고구려와 발해의 흔적은 의도적으로 지워졌지. 특히 고구려 왕족의 유물은 소련 정부에 의해 비밀리에 파괴되거나 중국으로 넘겨졌어.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하나는 소비에트의 민족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교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중국의 동독공정이지. 그는 책장에서 낡은 지도를 꺼내 책상에 펼쳤습니다. 만주와 연해주, 한반도 북부를 포함한 지도였습니다. 이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어. 중국은 이 지역이 자신들의 역사적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고구려는 한민족의 국가였고 중국과는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던 적국이었지. 교수는 컴퓨터를 켜고 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 봐,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시작했어. 고구려와 발해를 자신들의 지방 정권으로 간입시키려는 거지.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역사를 다시 쓰고 있어. 하지만 왜 러시아는 이런 역사 왜곡을 막지 않나요?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이지.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이 지역의 진짜 역사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우리 같은 고려인들은 그 정치적 게임의 희생양이 된 거야. 저는 3조고 방울을 교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방울의 무념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놀랍군. 이건 7세기 고구려 최고 장인의 솜씨야. 세 발 달린 까마귀, 3조고는 태양의 상징이면서 고구려 왕실의 문잔이었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교수는 방울 바닥의 작은 각인에 가리켰습니다. 이 표시는 고구려 왕족 중에서도 직계환실 가문의 것이야. 단순한 귀족이 아니라 천황의 혈통이라는 뜻이지. 소피아, 당신은 아마도 고구려 왕족의 직계 후손일 가능성이 높아.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고구려 제국의 왕족 혈통이라니요. 교수님, 확실한가요? 내가 40년간 연구한 결과로는 거의 확실해. 하지만 더 명확한 증거를 찾아야 해. 혹시 바이칼 호수까지 갈 수 있겠나? 바이칼요? 왜요? 1963년 바이칼 호수 근처 브랴트 지역에서 당신의 방울과 거의 동일한 유물이 발견되었어. 그곳에서 무언가 더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휴가의 절반을 썼고 곧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이르쿠츠크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44시간의 긴 여정이었지만 그 시간은 제게 교수님의 살아있는 역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계에서 수십 년간 무시되었지만 언어학적 증거들이 있어. 알타이어족과 한국어의 연결고리, 그리고 바이칼 주변 부족들의 신화와 고구려 설화의 유사성. 이건 우연이 아니야. 기차 창문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시베리아의 풍경을 바라보며 교수는 놀라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바이칼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한반도에 정착한 민족이야. 그들의 기원은 바로 이 시베리아의 광활한 대지에 있어.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후
일부 왕족과 귀족들은 다시 북쪽,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지. 소피야, 우리는 남쪽에서 올라온 민족이 아니라 이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민족이야. 바이칼은 우리 민족의 고향일지도 모르지. 이틀 뒤, 우리는 마침내 바이칼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담수호, 그 경이로운 풍경 앞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와봤던 것 같은 친숙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르쿠츠크 대학의 고고학 박물관에서 우리는 제 바물과 비슷한 유물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 카테리나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조 유물을 나란히 놓고 보더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믿기 힘든 일이에요. 두 유물이 쌍둥이처럼 일치합니다. 반당 DNA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방울에 남아있던 미세한 오칠 성분과 청동 합금 분석 결과 두 유물이 같은 지역, 백두산 주변에서 온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물 내부에 남아있던 섬유지의 잔해였습니다. 이 섬유는 고구려 왕실에서만 사용했던 특수직물의 흔적으로 두 바물이 같은 장인에 의해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피야, 이 바물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 가문의 혈통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카제리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이 바물들은 고구려 황실 의식에서 사용되던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청동주조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현대 기술로도 이런 정교한 시공을 재현하기 어려울 정도죠. 고구려의 금속 기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로마 제국보다 앞서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세르게이 교수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소피야, 자네의 방울이 바로 그 연결고리야. 고구려인들은 멸망 후 북쪽으로도 피난을 갔던 거야. 그들은 운명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삼조고 방울 같은 왕실 유물을 가지고 이동했지. 바이칼에서의 발견은 저에게 더 많은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고구려의 후예라면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왔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고려인이라 불리게 된 걸까요? 고려는 고구려의 후신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국가야. 교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구려가 668년 멸망한 후 약 200년 뒤에 왕건이라는 인물이 고려를 세웠어. 그는 자신의 나라가 고구려의 정통 계승자임을 자처했지. 그리고 우리 고려인들은 그 고려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된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고구려인의 직계 후손이었던 거지.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온 후 저는 연해조 고려인 마을들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수리스크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제가 할머니의 자장가를 틀자 한 노파가 눈물을 흘리며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에만 전해지던 비밀 노래예요. 외부인에게 절대 부르지 말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아셨나요? 그녀의 집에서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녀가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수첩에는 한글로 쓰인 노래 가사와 함께 고구려의 위대한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불지문덕, 연개소문과 같은 전설적인 장수들의 무용담과 그들이 사용한 첨단 군사 전략대. 우리는 모두 언어를 빼앗겼어요. 소련 시절에는 한국어를 쓰는 것이 금지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노래와 이야기들은 비밀리에 전해졌죠. 특히 고구려 장군들의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라는 가문의 전통이 있었어요. 모스크바 대학의 언어학자 드미트리 교수를 만났을 때 그는 제가 수집한 노래와 이야기들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학문적으로 경이로운 가치가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와 어휘는 현대 한국어보다 고대 한국어, 특히 고구려 시대의 언어 흔적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분사 용어들입니다. 고구려의 독특한 전술체계와 무기 이름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요. 이런 용어들은 현대 한국군도 잊어버린 것들입니다. 드미트리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소피야, 당신이 모은 이 자료들은 학문적으로 매우 귀중합니다. 이틴 언어의 마지막 흔적을 발견한 셈이니까요. 이걸로 고구려의 군사 매뉴얼을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국방대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북아시아 고대 국가의 군사 전략, 고구려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요. 지도 교수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피아, 이 자료들은 어디서 구한 거지? 이건 우리 학계에서도 본 적 없는 정보들이야. 교수님, 연해조와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고구려 유물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고구려의 군사 전략은 동북아 전체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고구려의 기마전술은 몽골 제국의 전략에 영향을 주었고 심지어 러시아의 초기 기마부대 전술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결국 교수님은 허락했고 저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의 체렌 조스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울란바토르에 올 수 있나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었습니다. 체렌 교수는 50대 중반의 몽골 역사학자로 칭기즈칸 시대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소피아, 당신이 연구하는 고구려와 바르가 몽골 제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다르잖아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몽골 제국이 세워지기 전 동북아시아의 지배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오래된 몽골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 시대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쿠릴타이에 관한 기록입니다. 쿠릴타이는 몽골 제국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였죠. 여기 보세요. 문서에는 당시 쿠릴타이에 참석한 국가들의 명단이 있었고 그 중에 고려가 있었습니다. 고려는 몽골 제국 시대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조공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몽골의 동맹국으로서 쿠릴타이에 참여할 권리가 있었지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고려는 온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같은 위치였던 셈입니다. 더 놀라운 문서도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군사훈련 매뉴얼에는 고려식 기마 공술이 최고의 전투기술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칭기즈칸도 인정한 고려의 기술력입니다. 특히 고려의 금속 재련 기술과 활 제작 기술은 몽골 제국 전체에 전수되었지요. 당시 고려에서 제작된 활은 몽골 황실의 최고급 선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몽골에서 돌아온 후 저는 동북아시아 고대 역사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고려가 주변 강대국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러시아 국립도서관에서 발간한 오래된 중국 사서의 번역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기록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시 도마시아 최강국이었던 거란은 고려를 여러 차례 침략했지만 결국 고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려군 10만이 거란의 40만 대군을 물리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전쟁으로 비유하면 한국군이 중국 인민해방군 전체를 상대로 승리한 것과 같은 기적적인 전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기록에는 고려는 거란과 송나라 사이에서 절묘한 외교를 펼쳤다. 양국 모두에 조공을 보내면서도 실제로는 완전한 독립을 유지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동양학 교수인 드미트리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려의 외교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조공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인 외교를 펼쳤지요. 심지어 고려의 조공을 받는 쪽이 천자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천자국이요? 그래요. 당시 송나라와 거란은 서로 자신이 진정한 중화제국이라고 주장했는데 고려가 누구에게 조공을 보내느냐가 그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고려의 국제적 위상이 높았다는 증거죠. 서양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교황이 어느 나라 국왕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과 비슷한 권위였습니다. 드미트리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고려는 단순한 소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국제정치의 균형추였습니다. 고려의 움직임 하나가 전체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 사이에 외교적 균형을 잡았던 고대 아르메니아와 같은 위치였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려군의 용맹함도 놀라웠어요. 드미트리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기마 전술과 보병 전술은 당시 최고 수준이었고 심지어 몽골 제국까지도 고려군의 용맹함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고려의 특수부대인 별무반은 세계 최초의 현대적 특수부대 개념을 도입한 군사조직이었어요. 국방대로 돌아온 저는 밤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졸업 논문은 점점 더 풍성해졌고 고구려와 고려의 군사 전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했던 것이 아니라 똑똑했던 거야. 저는 룸메이트에게 말했습니다. 우수적 열세를 전략과 기술로 극복했던 거지.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1000년 넘게 지속된 전통이었어. 제 연구가 학교에 알려지자 갑자기 러시아 국방부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와 고려의 군사 전략이 현대 전쟁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연구를 더 진행하던 중 저는 현대 대한민국이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한국 정부는 고구려사 왜곡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고 학계를 중심으로 수많은 반박 논문과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는 점점 더 많은 국제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논문 연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고려와 청나라 사이의 관계를 다룬 부분에서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1636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제가 드미트리 교수에게 이 부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자호란의 단순한 패배로만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청나라에 항복했지만 조선은 문화적 자주성을 완벽하게 지켜냈어요. 청나라의 다른 정복지들은 모두 만주족의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조선만은 유일하게 자신들의 문화와 제도를 고수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청나라가 조선의 과학기술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의 화포기술과 천문학 지식은 청나라 황실에서도 인정받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특히 청나라는 조선의 천문학과 의학 서적을 다수 수입했고 조선의 학자들을 초청해 자문을 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의 학문과 기술력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죠.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물리적인 패배가 반드시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패배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고 오히려 문화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더 큰 승리일 수 있었습니다. 고려인들이 소련 체제에서 살아남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추면적으로는 굴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자장가와 방울 같은 것들이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온 이유죠. 이런 문화적 저항은 종종 물리적 저항보다 더 강력하고 오래갑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논문의 마지막 장을 수정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적이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물러났을 뿐이야. 마치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고려인들도 역사의 풍파 속에서 결코 꺾이지 않았어.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역사를 세상에 알릴 때가 왔다고요. 소피아의 용기 있는 선언은 침묵 속에 묻혀있던 고구려의 영문을 깨웠습니다. 한 청년의 삶조고 바물이 천년의 역사를 되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 제국의 정신을 되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DNA에는 세계를 지배했던 고구려의 리더십과 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